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현 원장입니다. 지난번 관상동맥 석회화 편의 영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편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의 관리와 향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예상은 못했는데요. 이렇게 또 이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번 영상의 조회수가 현재 24,000이 넘었습니다. 네. 정말 영상을 찍어놓고도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영상 올라온 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올 것이 왔다 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관상동맥 석회화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그 티키타카 심장TV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다 내용도 되게 알차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의 어떤 파급력이랄까요? 영향력을 실감을 한 게 환자분들이 평소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구나 싶었는데요. 외래 제가 진료 보는 환자분들이나 심지어 저희 센터 직원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영상 보셨다고 먼저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환자분들이 이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수치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상태를 보여주는 큼직큼직한 검사의 결과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궁금증의 상당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 못한 채로 지내시는 경우도 꽤 있고, 특히 심장 CT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검사의 영역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지침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몇 가지 케이스를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수님 진료를 보시는데 네. 7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흡연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께 심장 CT를 혹시 권하실까요? 네, 먼저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운동하거나 언덕 오르거나 계단 오르거나 할 때 가슴이 이렇게 꽉 조여오는 것 같이 아프거나 답답하다, 이런 증상, 저희가 전형적인 협심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런 게 있으시면 사실 나이나 동반 질환, 위험 인자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이 심장 CT를 일단 찍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게다가 말씀해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시고 고령이시고 남성의 혈압도 있으시고 또 흡연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잘 알려진 주요 위험 인자를 거의 다 가지고 있으신데, 이런 경우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동반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드러난 심혈관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심장 CT를 찍어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한 번은 심장 CT를 꼭 찍어서 심장 혈관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심장 혈관에 병이 있고 좁아진 부분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혈관을 동시에 침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심장 CT 검사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뇨가 무서운 게 다혈관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네. 하고 증상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도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경계하면서 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40대 남자 환자고 네. 동일하게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고요. 저는 흡연은 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증상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따져보면은 저희가 CT 검사를 하기 전에 따져보는 검사 전 위험도, Pre-Test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의 검사 전 위험도가 1에서 2%다. 다시 말해서 CT 검사를 100건 했을 때 한두 건 정도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라고 발견될 정도의 위험을 가지는 집단이 있으면 여기에 속하는 분들한테 심장 CT를 권고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검사를 해도 거의 정상으로 나오시거나
미미한 동맥경화 초기 정도의 결과만 나오시기 때문인데요. 이게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드물지만 CT 조영제의 부작용의 위험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감수하고 검사를 해도 저희가 검사 결과를 보고 나면 사실 더 해드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무증상의 40대이시고 고혈압, 당뇨 이 정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검사 전 확률로 따져보자면 의미 있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새 관상동맥 혈관 중에 한 군데라도 50% 이상의 협착이 동반된 동맥경화반이 있을 가능성이 5%가 채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라면 당장 심장 CT 검사를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50대 들어서면 한번 받아보실 걸 권고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간 경계선이거나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검사 전 확률이 이것 때문에도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스타틴 치료의 필요성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의 어떤 개개인의 목표치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케이스를 제시를 해볼 텐데요. 다른 기저질환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심장혈관의 가족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삼촌,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친가에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했던 분들이 많고 할아버지는 급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저 검진센터에서도 보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20대나 30대 젊을 때부터 심장 CT를 포함하는 이 심장 정밀 검진 패키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먼저 가족력이 진짜로 확실한 가족력인지를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삼촌, 큰아버지께서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모두 70대 때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셔서 시술을 하셨고 할아버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80대쯤에 급사를 하셨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저희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고려하는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기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다들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동반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제 진짜 의미 있게 보는 소위 말해 찐 가족력이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60대 이전,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자 55세, 여자는 65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을 겪으신 직계가족, 부모나 조부모분이 있으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확실히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 30대 이후 늦어도 40대 정도가 되시면 한번 심장 CT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후 환자분들에서 CT를 시행하는 시점은 굉장히 좀 의사들마다도 의견이 좀 다 달라서 30대, 40대 우리가 이렇게 딱 클리어컷하게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려 봤는데 심장 CT를 찍어보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있고요. 잘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이미 채셨겠지만 심장 검사는 가슴이 아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공통적으로 흉통의 유무에 대해서 조건을 두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흉통이 있다면 당연히 혈관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전 단계 증상이 없을 때 혹은 증상이 아주 애매한데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데 유전적인 소인이 너무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꼭 한 번은 심장 CT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심장혈관의 상태와 위험도를 평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험인자가 애매한 경우였죠. 증상도 없고 위험인자의 개수도 한두 개 정도로 애매한 경우다 한다면 30대, 40대 정도까지는 필수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남자는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보통 폐경 이후, 60대 이후쯤에 다만 위험인자들 중에서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경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심장 CT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였는데요. 이게 정말 찐 가족력인지 대략 60대 이전, 남자 55세, 여자 65세 이전에 발생한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맞다고 한다면 30대 이상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도 한번 심장 CT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런 검사의 필요성이나 시점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나눠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사들 간에도 의견의 개인차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여러 동반된 선행된 위험 인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진료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이런 1차 예방 차원에서 권고가 상당히 바뀌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일단 심장 CT에 대한 접근성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싼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진료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점, 이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무증상일 때 심장 CT의 촬영 시점과 적정 나이에 대해서는 사실 또 검진에서 보는 입장과 대학병원 외래에서 보는 입장의 차이도 조금 있고, 말씀을 주신 대로 의사에 따라서도 또 약간씩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이 환자별 개인적인 어떤 세팅들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알고리즘 같이 아주 클리어컷하게 이제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증상의 유무와 환자별 위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심장 CT를 제가 건강검진하면서 찍었고, 저는 이제 70세 남자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고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석회화 지수가 한 200 정도 나왔다면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언제 다시 추적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70세 남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이렇게 여러 위험 인자가 동반된 경우에 석회화 지수도 200 정도라면은 석회화 지수로도 이미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애매하다든가 하는 이유로 약을 드시고 있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복용을 먼저 권고를 드릴 것 같고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혈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고, 반드시 금연하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평소 꾸준히 유산소 운동하시고 비만하지 않도록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라고 해야겠습니다. 추적 검사의 경우에는 일단 심장 CT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찍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무증상이라도 3, 4년 이내에는 한번 다시 검사를 해서 의미 있는 혈관의 병변이나 협착,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시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40대이고 다른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버지와 삼촌이 스텐트 삽입술을 했고, 저희 LDL 콜레스테롤은 1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석회화 지수가 4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상동맥 석회화가 진행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력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이번 검사에서 칼슘 스캔만 하셨고 조영제를 사용한 혈관 조영 CT를 찍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아니면 늦어도 다음 검진 시에는 관상동맥 조영 CT를 한 번 더 찍어보시도록 권고를 드릴 것 같고요. 이거랑 별개로 저희가 만약에 석회화 지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족력을 고려하더라도 스타틴 치료를 권고드리기가 애매한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사실 석회화 지수가 굉장히 그 결정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석회화 지수가 40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라면은 큰 고민 없이 바로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시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혈관에 의미 있는 협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4, 5년 이내에 심장혈관 CT 검사를 다시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고위험군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65세 남자이고
저는 흡연자이고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3대 만성질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CT를 찍었더니 관상동맥 석회화가 한 350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700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럼 제가 당뇨와 고지혈증은 저는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흔하게 보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답이 일단 정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다른 위험인자가 잘 조절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심장을 비롯해서 전신의 혈관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석회화의 진행 속도도 빠르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지혈증 조절이 잘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알고 보면 수치가 애매하게 높은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고지혈증의 목표치가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고위험군이시고 당뇨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 심장 혈관에도 의미 있는 협착이 있다라고 한다면 LDL 콜레스테롤을 55mg/dL 미만까지도 낮춰야 된다고 권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철저하게 위험인자 관리를 하시도록 하고 2-3년 이내에 다시 한번 심장혈관 CT 검사를 추적 관찰해 보시도록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리를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제 석회화 지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 환자분 각자가 갖고 있는 위험인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진행 속도에 따라서도 조절의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환자분이 검진 결과를 볼 때 석회화 지수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커트라인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칼슘 수치, 다시 말해 석회화 점수는 0점, 100점, 300점 이 기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0점이라고 하면 혈관이 깨끗하다, 석회화가 전혀 없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 1점부터 99점까지는 이제 동맥경화의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 그리고 100점 이상부터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이나 비만 관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신경 쓰셔야 되고요. 300점 이상이 됐다 한다면 석회화가 심하다, 중증의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위험인자를 정말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상태도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예방적인 약제 복용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숫자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대략적인 범위가 그렇다는 것이지 99점일 때의 위험도, 100점일 때의 위험도가 한층 이렇게 올라가듯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점수 기준이 대규모 인구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대략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걸 참고로 해서 진료에 활용은 하지만 예를 들면 당신은 99점이니까 안전해요. 당신은 100점이니까 이제 위험해요. 이제부터 약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점수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학이라는 분야가 사실 이제 교과서에 적힌 대로만 나눌 수 있으면 저희 같은 이제 의사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와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또 환자분 상황에 맞게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는 것이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을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고 이제 외래에서 강조하시는 혹은 특별히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진료 시에 강조드리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입니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똑같은 관상동맥 석회화,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배 피우시는 분의 혈관은 더 나쁘거든요. 플라크라고 하는 이 동맥경화반이 불안정해가지고 급성 심근경색 같이 위험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여러 혈관을 더 심하게 침범을 해서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랑 별개로 생활 습관 유지를 꼭 강조를 드립니다. 약을 드시니까 이제 괜찮다, 허리띠 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시면 안 되겠고요.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도 유지하시고 체중도 적정 체중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은 석회화 점수가 높다고 또는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아졌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시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수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여러분의 심혈관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예방이나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우리 몸의 신호, 저희가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이런 신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자체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떤 질환이거나 치료의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숫자에 너무 매몰돼서 우울해하지는 마시라. 네, 열심히 이제 관리하시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다음번 추적 검사는 보통 언제쯤 하게 될까요? 이 수치 혹은 이제 위험도별로 좀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칼슘 점수 0점이라면 사실 다른 위험인자가 한두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5년 이후 그 다음에 0점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다른 위험인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인자가 두세 개 정도 가진 중등도 위험군이면은 3에서 5년 사이 정도,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이죠. 위험인자의 개수가 그 이상이거나 당뇨병이 동반돼 있거나 칼슘 점수가 300점 이상으로 높으면서 석회화의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거나 또는 이미 알려진 심장혈관 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조금 짧게 2, 3년 정도 뒤에 추적 관찰을 해보시도록 저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굉장히 엄청난 노하우를 사실은 알려드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몇 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케이스별로 검사의 시점과 대처 방법, 추적하는 시점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별 상황과 진료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게 뛰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을 아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티키타카 심장TV와 함께 해주신 이태민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아직 미처 1편을 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